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사랑도 지켰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공허한 눈빛과 아무 말 없는 침묵뿐이었다. 어쩌면 난 처음부터 혼자였던 건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보는 내가 한심하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돌아온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다. 오늘은 제게 아주 개인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 아내 지연이 여러 남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공유하려 합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거의 2년이 되었고 사귄 지는 4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로 잘 맞았고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연애 경험도 있었고 지금은 한 사람만을 위한 관계, 즉 일부의 처제를 지켜왔습니다. 지연은 매년 약 2개월 정도 해외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떠난 뒤 우리는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그 일을 정말 즐기고 돌아오면 항상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예전처럼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대신 점점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일상적인 스킨십도 피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귀국하면 시차 적응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푹 쉬고 이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밀린 이야기도 나누고 스킨십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28시간의 이동 시간과 21시간 시차가 있다 보니 꽤 지칩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지연은 이번 출장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데려온 지 겨우 3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공예 재료를 사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번에는 다소 갑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긴 비행으로 피곤할 텐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쇼핑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몇 시간이나 걸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급히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28시간의 긴 비행 후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쇼핑을 하겠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1시간 이상 쇼핑을 즐기지도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5시간쯤 지나서 돌아온 그녀는 작은 쇼핑백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제겐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돌아왔을 그녀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쇼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녀가 어떤 재료를 고르느라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거라 생각하고 일단 그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시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저와의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는 학업에 집중하려 노력하며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는데도 잠자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도 그녀는 그냥 좀 그래, 기분이 안 나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같으면 쉽게 거절하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연은 원래 일주일에 3-4번은 스킨십을 즐기는 편이었고 출국 전에도 우리는 새로운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고 그 변화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원인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피곤한가 보다 싶었지만 점점 거리감이 커지고 아무런 스킨십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녀는 친구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며 외출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지연의 노트북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휴대폰, 소셜미디어, 메일 계정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해왔기에 평소에도 신뢰는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회사 메일과 개인 메일,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이 모두 로그인된 상태였고 처음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지통을 열어보니 그녀가 핸드폰으로 속옷 셀카를 찍고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뒤 그것을 다운받아 삭제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은 우리끼리 서로 그런 사진을 보내곤 했지 굳이 컴퓨터에 저장하진 않았거든요.
어쩌면 지연이 스스로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사진 속 그녀는 예뻤고 그래서 그냥 남겨두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온 이후부터 그녀는 스킨십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작 혼자 속옷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고 그 사진이 최근에 찍힌 것이며 네이버 메일에서 다운로드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메일함을 열어봤습니다. 겉보기엔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귀국 후 3일 이전의 모든 메일이 받은 편지함과 휴지통에서 완전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1일에 돌아왔다면 4일 이전의 모든 메일이 흔적 없이 사라진 거죠. 하지만 휴지통에는 근처에 있는 한검진 센터의 예약 확인 메일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링크와 사용자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었고 예약 변경 시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접속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유하던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보았습니다. 포털엔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지연이 귀국 당일 오후에 예약을 잡고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포털에서는 진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기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약 30분 후 그녀가 다녀온 검진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8주간의 출장 후 5시간 만에 놀랍게도 2년 전 비슷한 출장 때도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땐 7주짜리 출장 후 귀국했고 역시 며칠간 거리를 두었고 그때도 컴퓨터 공유 덕분에 비슷하게 메일을 보게 되어 의심이 들었었죠. 그녀는 그때 제가 물었을 때 단순한 방광염 때문에 전체 검사도 함께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넘겼죠. 하지만 이번까지 겹쳐보니 패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또 여성들이 건강검진에서 전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따로 요청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병원의 원칙입니다. 저는 점점 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상하게 들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다른 이상 징후로 걱정되어 따로 검사를 받았을 수도 있죠. 굳이 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전 건강 이슈는 비뇨기계와 관련도 없었고 이번에도 그런 관련된 검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군가 메일을 훔쳐볼 수도 있으니 민감한 병원 메일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받은 편지함과 휴지통까지 모두 지운 이유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출장 후 저와의 정서적 연결이 단절된 걸 느꼈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실제로 방광염이 있었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병의 진단 코드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진료 당시 항생제 처방은 없었고 문서상으론 그런 치료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바람을 피웠을까봐 그녀가 스스로 검사받은 걸까요? 하지만 8주 지난 시점이라면 감염 확인 시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걸 비밀스럽게 숨긴 점이 가장 거슬렸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지연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좋을까요? 혹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레 접근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연은 결국 이번 출장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번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의 남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번 출장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년 전 출장 당시에도 같은 행동, 같은 검사. 그땐 고백도 없었고 거짓말로 덮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엔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캠핑 가는 여행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꾸 거짓말이 반복되고 결국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첫 출장 바람은 우리가 약혼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참 외롭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생각이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글로 적어내려가는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는 듯합니다. 저와 지연은 결혼한 지 1년 반, 만난 지는 4년 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유전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지연은 KAIST 미생물학 박사 과정 중입니다. 아이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으며 빚도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서로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지연은 제 학부 시절 학교였던 대전의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되어 그녀를 직접 대면했을 땐 지연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실험실 일과학과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화는 대부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만 오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통해 저와 이야기할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그 이유는 화해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거나 공동 재산을 나누는 길로 이어지곤 하죠. 제 경우엔 후자였습니다. 저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요. 이끌림, 감정적 몰입, 욕구 충족, 위험이라는 금기에서 오는 아드레날린, 그런 감정들이 왜 생기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인 지연이 그녀의 외도 상대들에게 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녀의 속마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여과 없이 쏟아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들은 듯한 순간이었고, 저는 몸이 아플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쁜 남편이 아닙니다. 항상 그녀 곁에 있었고, 화장실 휴지 방향부터 정치, 유머, 취미,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부분에서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우리 관계는 달라졌을까? 이건 아마도 제 마음속 감성적인 목소리일 것입니다. 진짜 사랑했다면 그녀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렸어야 했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어야 했어. 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하게 만드는 위험한 회상입니다. 만약에라는 회상은 끝이 없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외도의 충격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저는 지연에게 화해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7가지 항목이 적힌 요구 조건 목록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않았다고 의심될 경우 이혼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된 목록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핸드폰, 계정, 전자기기, 컴퓨터 등에 언제든지 제한 없는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외도 상대들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작고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내용까지 포함입니다.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기기에서 삭제된 정보들을 복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혹시라도 아직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의 다른 잘못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다. 단, 거짓말만큼은 예외입니다. 외도 상대 모두에게 연락해. 우리는 일부일처 관계였고, 남편이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었다는 점을 직접 말해야 합니다. 그들의 배우자에게도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 매달 혈액 등 전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는다. 요청 시 결과를 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체 왜곡 인식장애, 섭식 문제, 성적 충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를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둘은 함께 부부 상담 치료를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지속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독점 관계에 대한 의사소통 및 이해를 위한 독서나 강의, 대화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통제적이라 느껴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에게 똑같이 적용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가장 처음의 상처는 외도를 알게 된 그 순간이었고, 결정적인 치명타는 그녀가 내 감정과 필요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화해할 마음이 없다는 게 분명해진 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모든 걸 불태워버릴 각오를 했죠. 저는 그녀의 외도 상대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의사였고 의료 윤리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와 그녀의 지도교수, 직속 상사들까지 모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고
제 요구를 전부 수용할 테니 제발 자신의 경력을 망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며 자신이 벌벌 떨면서 이미 지도교수에게 일부 사실을 말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카드를 꺼내면서 상처를 더 깊게 만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한 달 전쯤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연은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며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폭로하려 했던 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때 저는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피를 흘리며 익사해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정 속에서 저체온증처럼 정신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죠. 죽을 힘을 다해 지연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지 발끝에 물이 닿은 것만으로도 버티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녀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고 겁 많고 인생을 함께할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죠. 몇 주 후 저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허무함과 분노, 공허함은 상실의 감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여전히 외도 상대 중 한 명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또 한 번 명치에 펀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며 조용히 깔끔하게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조용하고 공허하고 쓸쓸합니다. 학업에도 집중할 수가 없어서 휴학을 고려 중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앞으로 배신자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배신하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연애를 생각하면서 예전 연인에게서 보였던 경고 신호들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예를 들어 지연은 절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명령이었습니다. 연애 초반 같이 벽에 액자를 걸고 있었는데 제가 방 반대편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치 좀 줘. 망치 줄래? 가 아니라 그냥 던지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지시였고 그녀는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보드게임을 할 때 항상 몰래 숙였습니다. 항상요. 모노폴리에서는 은행에서 몰래 돈을 챙기고 결국 저는 그녀와는 감시 없이 보드게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신호였죠. 이 사람은 규칙이 자신에게만 예외라고 생각한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내면을 가감없이 드러낸 대사와도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말들은 순간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그 약속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허상이었는지 보여줬죠. 외도한 사람들이 외도 상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가 흔할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 사람 다 형편없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도자가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다음 관계를 또 망치고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을 떠났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끼세요. 그는 계속해서 고통을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 겁니다. 당신이 그 여정에 동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혹시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무뎌지진 않았나요? 그건 파도처럼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분노와 원망, 슬픔이 섞인 감정은 점차 약해질 것이고 지금은 아파도 언젠가는 그 상처들이 단순한 흉터로만 남게 될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 적이 있나요? 굳이 그런 감정까지는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배려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 자신에게 혹은 진짜로 소중한 사람에게 쓰세요. 누구는 용서까지 할 수 있고 누구는 끝까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장 건강한 방법은 그 사람을 당신의 관심도에서 가장 밑바닥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왜 화해를 포기했나요? 저는 명확한 조건과 약속 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맞아요. 꽤 강경한 방식이었습니다. 상호 감시와 투명성, 관계 회복을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부부 상담과 개별 치료도 포함되어 있었고
건강한 방식으로 열린 관계도 고려하겠다고 제안했죠. 예전에도 이 주제에 대해 서로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지연이 모든 걸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고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가 관계했던 모든 외도 상대에게 폭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그게 너무 싫었고 결국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나중에 감시 항목은 철회했습니다. 누구도 연인을 감시하면서 사는 삶을 원하진 않으니까요. 진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사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바보처럼 저는 화해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에 가장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감정을 제 삶에 붙잡아 둘 이유가 없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면 이제는 관계를 놓아줄 때입니다. 극단적인 통제 아래서 유지되는 관계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입니다. 끝났다는 사실을. 건강한 관계는 강요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사람을 붙잡느라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바닥을 치기 전까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고려하세요. 이번에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저희는 4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30년 넘게 함께해왔습니다. 자녀는 2명 있고 그 중 한 아이를 몇 년 전 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내는 지난 15년 중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냈고 저는 스트레스는 심하지만 고소득 직업으로 가족을 책임져 왔습니다. 아이를 잃은 그 사건은 저희 부부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였지만 특히 아내는 훨씬 더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남은 가족을 위해 강해지려 애썼습니다. 아내는 상실 상담 치료도 받았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결국 저희 관계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쯤 심하게 술에 취한 채 저희는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날 저는 많은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고 이름까지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물리적 폭력은 없었지만 감정적 폭력은 충분히 깊었습니다. 그 뒤로 침실은 죽은 공간이 되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1년 전쯤 저는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부부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거절했지만 저는 혼자서라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담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술을 끊고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며 인생 최고의 몸 상태까지 만들었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아내에 대한 태도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사이도 다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스킨십도 점차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연히 그녀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수많은 경고 신호들이 있었지만 저는 항상 아내를 믿었고 그녀가 절대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조금 조사를 한 후 지연에게 제가 알고 있는 일부 사실만 들고 대면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부인했고 전형적인 조각 진실만 이야기하더군요.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의 연애 결혼을 몇 번밖에 안 했다고 말했다. 이야기에는 많은 모순과 빈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준비해 그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단순한 키스를 넘어선 증거를 꺼내려는 순간 지연은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남이 끝냈기 때문에 끝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1년 전 우리 사이에 있었던 큰 술자리 싸움 이후 곧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여전히 사랑했지만 더 이상 사랑에 빠져 있진 않았어. 그리고 최근에는 당신과 다투고 나서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서로 소통하고 그녀가 제게 물어만 봤더라면 알 수 있었던 일이죠. 그녀가 자백한 직후 저는 지연의 휴대폰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비밀번호와 이메일 및 소셜 미디어 앱들의 로그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메시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일부 대화는 삭제된 듯했고 아마도 자백 직전에 지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거의 전체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연의 폰으로 AP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의 입장을 듣고 만약 지연과 다시 연락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연의 진술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양쪽 가정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관계는 내가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내 아이들과의 삶을 원했고 지연과의 관계는 너무 진지해져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그의 선택이라고 말했고 누군가에게 제가 겪은 이 고통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지연을 다시 만나기만 하면 그때는 반드시 당신의 아내에게 알릴 거야. 저는 그에게 연락을 끊으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의 폰에 키로거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코로나로 인해 봉쇄 조치가 있었던 시기였고 직접 만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지연 씨가 자기 애인에게 제가 그 사람들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하네요. 하지만 그는 내가 그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어쩌면 조금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혹은 우리 결혼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애정을 보이는 행동 러브 범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게는 날 이용하고 상처 줬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시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를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이 이기적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전에도 외도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이 유일한 외도였다고 답했지만 그 말은 미묘하게 질문을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예전에 전 남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제가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지연은 저에게 당신이 예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다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외도한 사람의 말은 쉽게 믿어선 안 된다는 거요. 이 시점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무해한 취미 이야기였지만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했기에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그 대화를 엿듣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마침내 자각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AP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 후 그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지연에게 몇 가지 경계선과 규칙,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의 결과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옛 연인과 결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만약 그가 먼저 연락한다면 즉시 저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즉시 이혼할 것이다. 지연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상담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에 가기로 했지만 억지로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단 2번만 다니고는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외도를 한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담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저는 같은 상담사에게 12번 정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비밀 유지 원칙이 있음에도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지연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일이 몇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지만 아직 용서하진 못했습니다. 지연 씨가 인연과 연락을 끊었지만 조만간 다시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게 맞는 걸까요? 만약 지연 씨가 연인과 연락을 끊었지만 그것만으로 연락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니 이혼을 해야 할까요? 이혼이 최선의 해답이 아니라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세상엔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겐 아무런 영향도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레딧이 뭔지도 몰랐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 방식은 좀 뒤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교묘한 계획은 진실을 끝까지 우정이 선을 넘었고 그건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외도 자체를 후회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순간을 소중한 추억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일이 없던 것처럼 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순된 표현이었습니다. 지연은 그에게 당신이 날 이용했고 그래서 당신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인했지만 또 어떤 날엔 지연이 당신이 그립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순된 말들이 오갔습니다. 또 지연은 나는 부서졌고 남편에게 이런 상처를 준 채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후회의 감정도 보였습니다. 여러 번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며칠 뒤에는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신체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회복했습니다. 둘 사이엔 히스테리컬 본딩 현상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고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전부야. 다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우정을 그 이상으로 넘기지 말고 그 전에 우리 사이를 먼저 고쳤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슨 대가든 감수할게. 하지만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줘. 아이들은 이런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부터 말하자면 지연은 최소한 제가 읽은 메시지들 속에서는 저에 대해 험담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그에게 무언가 말을 했을 겁니다. 저 연인이 말했다. 당신들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잘 나아가길 바랍니다. 라는 식의 말을 했거든요. 부정적인 점으로는 지연이가 그 애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고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녀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나는 남편을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애인에게 내가 필요한 건 내 아이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저를 필요로 한다거나 저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 관계를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그 전화를 엿들었고 그 일이 그녀에게는 현실을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내 아이들 뿐이야. 라고 그가 애인에게 말했다. 그 순간부터 그 여자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어요. 결국 나는 그 남자와 모든 연락을 끊었다. 제가 몇 가지 경계와 조건을 설정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다시는 그와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어긴다면 즉시 이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를 읽었던 저는 그녀가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그녀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우리 관계는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지연은 공통 지인으로부터 우리는 그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그녀가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고, 예상대로 그녀는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쾌유를 빈다, 치료가 잘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얼른 나아서 곧 볼 수 있길 바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찢어놓은 마지막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를 만난 걸 후회해? 아니, 지연, 그래, 나도 후회하지 않아. 그게 끝입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혼은 저와 아이들에게 상처와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겁니다. 지연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저는 그녀를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이런 짓을 나와 아이들에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와 상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지연 몰래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법적 서류를 전달할 겁니다. 아이들에 대해선 공동 양육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55지만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든 제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조만간 고인이 된 친척의 집이 팔릴 예정이라 상속금을 받을 예정이고 수년 전 구매해둔 비트코인도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꽤 큰 규모의 연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산들이 지연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편집.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영국에 거주 중입니다.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의 질문에도 답변 드릴게요. 저는 이 관계를 놓기 전에 진실을 끝까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속임수 속에서도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만큼 기회를 한 번쯤은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선 진심 어린 후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정치인처럼 회피하거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하다, 모든 걸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관련된 기사와 누군가 추천한 책 한 권을 보내줬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그녀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를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었지만 제가 방을 나서는 순간 지연이가 그 남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생각에 저는 남자랑 저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긴 것 같아요. 물론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애인이 이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저를 떠났을 겁니다. 우리 사이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녀는 그걸 먼저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잠들기 전에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지연은 우리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외도했을 겁니다. 그녀는 부정하지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랐던 건 진심 어린 후회였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우리는 화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복수심에 불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저 그녀를 잊고 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드라마 같은 일상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 번 그녀에게 연락 금지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인이 많이 아픈데도 절대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사실 저는 이미 그가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사실을 말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는 이제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이 있기 전에도 크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요.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연이 다시 외도를 하지 않고 충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의 아내에게 이 모든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병 때문에. 지금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점도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겠지만 그게 지금 제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녀가 연락하지 않는 이상 그의 아내는 절대 모를 겁니다. 오늘 외도를 저지른 아내는 잠시 친정에 머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치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시간을 갖도록 말이죠. 사실 이건 저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녀와 떨어져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어떤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머니의 외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곧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든지 어머니가 임시로 집을 떠난 이유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든지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걸 극도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시범 별거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 시범 별거가 시행된다면 아마 조만간 그녀는 돌아오고 싶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 제가 조건을 정해야겠죠. 시범 별거 중 지켜야 할 조건에는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와의 접촉 없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작은 일화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말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공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연과 그녀의 정부가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던 곳이다. 그들은 그날 GPS상으로 한적한 숲속에서 9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소풍을 했던 건 아니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기에 호기심에서 물었습니다. 당신과 그는 공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거기 얼마나 있었어요? 그녀의 답. 얼마 있었는지는 잘 기억 안 나. 조깅도 좀 했거든. 우리가 했던 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성관계는 아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녀의 답은 그냥 좀 더듬거렸달까. 너무 이상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입으로 해줬어? 그녀는 갑자기 상담사가 그러는데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대. 라며 돌려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했다는 거네? 그녀는 아니, 그는 끝내지 못했고 나도 아니었어. 그도 날 입으로 해주진 않았어. 결론은 이겁니다. 결과도 없는 어설픈 몸짓만 한참 했다는 이야기죠. 편집. 조금 전 더듬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너무 이상해서 내가 원하는 건 진실뿐이야. 계속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는 입으로 한 건 아니야. 삽입을 시도했는데 그 사람이 발기가 잘 안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 사실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했던 걸까요? 하지만 전 여전히 그녀가 그를 도우려 입으로 뭔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무언가를 시도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로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공원에서는 괜찮았는데 이 공원에서는 잘 안 됐던 것 같다고요. 배우자가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 관계를 계속 감시하며 유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률 상담을 받고 별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청소년이라면 공동 양육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지연이 후회했다면 그녀의 행동은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아직 그녀는 제 아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를 떠날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저 자신을 위한 평화를 되찾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작은 용기,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